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조병환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환인가 문화포럼의 일부 사회를 맡은 조병환 문화단의 상주작가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환인가 두 번째 행사 세계정신의 관점에서 본 조병환의 시 김하나 교수 편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은 고 조병환 시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렇게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하는 문화포럼 형식의 행사는 선생님 100주년을 준비하는 행사로 더욱더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환인가 행사는 조병환 문학관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국문학관협회가 후원하면서 한국문학협회 등록지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잠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가신 작곡문인들과 현우 선생님을 드리는 분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일동 인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죠.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조병환 문학관 조진영 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도 좀 정중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해화동 107번지 저희 아버님이 이사를 안 가셨어요. 이 집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벽을 보시고 여기서 찾아섰어요. 아래층이 병원이고 여기 2층은 이제 서재, 침실, 그리고 피아노가 이렇게 해서 꾸몄던 것이 107번지입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간 게 혹시 누가 편지를 보내면 107번지 주소로 오면 받아야 된다 해서 이사를 안 가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 거의 70년을 산 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걸 발표해 주신 김하나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신 장현우 선생님 모시고 이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해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환인가 두 번째 문화포럼 김하나 교수 발표와 정현우 시인의 토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김하나 교수님과 토론자이신 정현우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하 교수님은 현재 한남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1987년도 문학사상 시부분에 당선되어서 현재 시단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남문인협회 회장, 개간, 시와정신 편집인간 주방이십니다. 시와정신 국제화센터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1980년 문학사상 시인상으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등단한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서로는 시집과 시선집, 연구집 등을 포함해서 2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수상은 서울시 문학상 5수상, 시와시학상, 젊은 시인상, 충남시업 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김하나 선생님 박수를 받아주시고요. 토론자이신 정현우 시인은 현재 시인이시고요. 2015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당선을 했습니다.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방송 작가로 왕성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희대 공부과를 나오셔서 경희대 대학원 국어교육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하나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은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조병환 씨에 나타난 세계정신의 관점에서 본 조병환 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광하 시인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 이름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원래의 본명은 김창완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필명으로 바뀌는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짱아였습니다. 짱아. 김창완에서 이제 친구들이 짱아라는 별명을 불렀는데 한 30m 후방에서 이거는 제가 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짱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짱아라는 그 별명이 나중에 짱아치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또 놀리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이따 이제 조병환 선생님과의 인연 부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를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제가 저기 평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고등학교에 있는 친구 저하고 2명, 또 안성고등학교에 있는 친구 3명에서 벽지라는 그런 그 동인지 하나를 이렇게 일집 내고 말았는데요. 그때 이제 필명을 하나씩 쓰자. 현은 선생님은 이제 이건 호죠, 호. 그러니까 이제 현은 조병환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김완하라는 필명을 쓰고요. 본명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소월이 이제 필명이고 김정식이 본명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면 이제 제 연구실 앞에는 그 김창완 교수 연구실이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제가 우편물이 많이 오면 어떨 때는 제일 많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김창완에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시화시학상 탈 때에 호공이 키우는 나무라는 시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김완하라는 이름 새겨서 거기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조병환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문학 세계를 말씀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사실 이제 두려운 반, 호기심 반을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제 이름에 관계된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이제 제 마음을 좀 풀었는데요. 사실 제가 안성이 고향입니다. 사실 조병환 선생님 태어난 데서 한 4km.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조병환 선생님 조나무를 듣고 자랐어요. 박구진 선생님. 제가 조병환 퀴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성하던 박구진 신, 조병환 신. 저는 그거를 꽤 닳도록 이렇게 듣고 자랐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그러나 제가 대학을 다니는 이 80년대의 정서적 분위기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병환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조병환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좀 관심도 새롭게 갖고 또 이제 어떤 고향의 대스승이자 대선배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차례 기회에 제가 크게 끌어안자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그 미흡한 입장이지만 용기를 내서 연말씀 준비를 해서 와서 드리고자 합니다. 조병환 선생님께서는 1921년도 5월 2일 날 태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03년도 3월 8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연배이시더라고요. 닭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럴 또 인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53권의 방대한 시적 작업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이 시인으로서 대중성을 가장 넓게 확보한 분,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한국 어떤 그 시의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분이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사실은 세계 정신이 관점에서 본 조경아의 시 이렇게 얘기는 사실 이제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제가 좀 쓰고 싶었습니다. 이 글로벌적 관점에서 본다 그랬는데 이 용어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정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조경아 선생님과의 인연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이제 뭐 조경아 선생님, 박두진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거기 정진 선생님 뭐 작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임흥재라는 또 시인도 계시죠. 그리고 한광구 시인도 계시고 뭐 그래서 저쪽 말석에 이제 김하나라는 조그만 시도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고향 안성을 생각할 때마다 문학적 전통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런 뒷심을 좀 받아서 저도 좀 더 큰 좋은 문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를 쓴 것은 사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이제 뭐 숙제에 의해서 시를 썼죠. 미루나무라는 시를 썼는데 나무나무 미루나무 봄이 오니 호득이 틀리네. 아이들 미루나무 꺾고 호득이를 틀지요. 나도 한번 들어보니 참 잘 틀리네. 이거 95%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썼던 제 동시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또 안성의 문학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숙제를 많이 내야 됩니다. 학생들 숙제가 90%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특활반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시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사실은 아까 얘기처럼 나는 이제 대학에 가면 국문학을 전공해서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안성의 그런 국문학 선생님들처럼 따라서 좋은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따져보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나다니 호손이 썼던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이 사실은 중학교 때인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작품인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세계가 있죠. 우리 마을의 어린아이가 건너편에 있는 그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몇십 년 후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실하게 성장해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큰 바의 얼굴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무슨 감히 큰 바의 얼굴에 저를 필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나 그 시대에는 제가 시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시인이 되겠다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써서 이제 시인이 되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죠. 사실은 조경아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논리적으로 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또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이제 그 8쪽에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걸 언급하겠지만 조경아 선생님의 문학은 크기와 넓이와 높이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 갈까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첫째, 이분은 등단 방식에서도 자유로웠다. 그래서 1949년도에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하심으로써 시인으로 등단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시를 사실은 읽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제목이 꽂혔어요. 버리고 싶은 유산. 왜 그랬는지 고등학교 때의 그 어떤 그 정서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도 그랬는데 이분의 첫 시집 제목 버리고 싶은 유산 이 제목은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어에 사용해서 대단히 쉬운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셨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린 사유로 대중성을 확보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문학의 장르의 영역을 넘어섰다.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에세이와 다양한 세계를 동시에 추구해 가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공간의 한계를 넓혀갔다. 아마 여행을 이분만큼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신 분이 적었다라고 하셔서 많은 그 스케치와 그 기행을 남기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 의식의 벽을 넘어서 그 한계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나갔다. 이런 점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덟 번째, 이 상상력의 벽을 또 굉장히 뛰어넘으셨다라는 부분. 아홉 번째는 이제 시간의 벽을 넘어섰다. 열 번째, 시와 예술과 철학과의 벽을 더 허물었다. 이런 부분. 11번째, 시와 예술, 철학, 물리, 화학, 체육. 그러니까 육상도 하셨고, 럭비도 하신 분. 승마는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진정한 융합형, 멀티형, 글로벌한 사회와 삶의 영역을 보여주셨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의 삶의 업적은 문학만의 궤적 안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삶의 총체적 모습과 흔적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안성이나 해화동에 남긴 그분의 유품을 돌아보면 저는 그 편지에 가서 굉장히 놀랍니다. 한 분이 이렇게 남긴 그 유품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다. 다양하고. 저도 뭔가를 잘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품입니다만 선생님 보면 그걸 아주 그렇게 파이프면 파이프, 만년필만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을 때 참 그 한 인간의 흔적, 삶의 궤적에 방대함에 저는 놀랍니다. 그것은 양적으로도 많지만 그 놀라운 세부적 성과를 살필 때에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조병화의 삶의 충체이고 그분의 예술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서두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세계정신의 관점에서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보고 싶다라는 점 이렇게 연역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병화 선생님에 대한 많은 그 관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그 관심과 해석의 부분들이 과연 조병화 선생님에 대한 문학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완전히 잘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제 저는 그분의 시를 세계 정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문학의 넓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작품 활동을 펼쳐온 1949년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이후 그의 시세계는 다양성과 다산성으로 폭발하죠. 이러한 점들은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 문학의 영역을 광폭적으로 선도해가는 경로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시는 글로벌 시대의 어떤 보편적 정서를 염두에 두고 앞서 여러 개의 벽을 뛰어넘어 존재하였다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는 그 관계로 2009년 8월부터 1년, 2006년 2월부터 1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대에 가서 연구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야를 뉴욕 맨하탄에서 타임스스퀘어에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가장 번화한 도시에 1년에
축제의 가장 절정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야말로 이 백인종은 화이트 칼라가 아닌 100 레이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붐빌 때 저는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서서 한국 문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 한국시, 시인 김하나 시. 왜 이렇게 자가 들고 콩톨만큼 작아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국 문학도 이제 어떤 글로벌이라는 세계 정신 속으로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손현 선생님이 뭐 저를 소개할 때 시화정신 국제화센터 그러는데 사실 제가 주제 넘는 그런 그 명칭을 붙인 이유도 사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버클리대의 한국학연구소에서 이제 그 이상문학상을 탔던 김경욱 작가하고 시인 저하고 이제 그 작품을 번역을 해서 이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20편을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뉴욕에 그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번역한 김경련이라고 하는 그 시도 쓰시고 버클리대에서 이제 교수도 했던 분인데 그 번역가가 제 시를 번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딱 여는 순간 굉장히 제가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시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 이걸 듣고 가서 뉴욕에 가서 나눠주면 내가 한국 시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참 세계화라는 맥락은 아주 그 번역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언어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시간의 벽을 넘어서야 되고 공간의 벽을 넘어서야 되고 언어의 벽을 넘어서야 되고 상상력의 벽, 의식의 벽 이런 걸 다 넘어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때 좀 사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표현 선생님의 시를 보니까 이분은 벌써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세계를 넘어서 있더라. 그것이 벌써 그분 세계 정신의 소유자로서 그 세계를 주유하고 세계를 여행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 의식의 벽, 상상력의 벽, 언어의 벽, 그리고 나아가 여러 장르의 벽도 벗어나서 다양한 예술세계의 복합과 인생과 철학과의 조합 등으로 나아가는 멀티형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정신이 소유자 글로벌화했던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자 한 것입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삶으로 문학으로 그리고 예술로 보여주었던 생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 크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문학을 언어의 건축이라는 매우 협소한 틀 안에 가두고 만다. 그래서 그의 의식세계가 닿았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간과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매우 큰 넓이와 깊이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1921년에 태어나서 2003년까지 용년에 들기까지 83년이지만 그 시대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그렇죠? 이번 어떤 그 통치에서 민족의 어떤 암날이 투탄에 빠져있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엄혹한 시대라는 것은 그런 83년의 어떤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적이라는 것은 그의 여행 체험과 맞물려서 세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폭넓게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온이라는 호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정신으로서의 세계 정신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의 예술적 관심과 재능은 대단히 폭넓고 활달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을 넘어서 미술과 그리고 체육, 묵상, 럭비 등 이런 어떤 다양한 세계가 결국 그분이 지향했던 문학의 큰 바다였죠. 그에게 있어 공간적인 범주의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인다. 그것을 빌어서 글로벌이라는 관점의 세계 정신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진즉 글로벌화했던 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를 단지
언어의 조탁이나 정서, 서정이라는 편협한 틀로 재단할 때 봉착하게 될 해석의 협식증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는 인생 반성의 어떤 동양이라는 공진감을 통해서 고향의 스승이자 대선배 시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표현문학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영역일 수 있는 세계 정신으로 접근해 감으로써 그의 시의식과 예술론이 발휘되었던 넓고 깊은 세계를 새롭게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계 정신의 관점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 대략적인 입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그 표현 문학을 접하게 된 과정,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안성에서 195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문기 초등학교, 이제 공도 중학교, 이제 평택 고등학교를 통해서 지금은 대전에서 한남대학교 문예창작과로 이제 교수로 지내면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자랄 때 박구진 선생과 이제 조병화 선생의 그 시인의 이름을 듣고 자랍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변우 선생의 그 작품은 제일 먼저 접한 건 의자였죠. 의자.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실렸습니까? 중학교에 실렸습니까? 고등학교죠? 어디에 잘 보다 보니까 중학교에 실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조병화 선생님의 작품을 이제 접했죠. 우리가 이거는 조병화 선생님의 대표적인 시처럼 알고 있죠. 지금 어떤 몇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이러면서 쭉 되고 마지막에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이 의자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고등학교 때에 접한 이 시는 다소 쉽고 여유 있게 다가온 바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생의 흐름, 순환, 절대적 진리 이런 우주의 순환과 우리 생의 흐름을 동시원적으로 연결시켜서 아주 본질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문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많은 문학들이 나왔는데 과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서는 막 별뜨기하고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날 그 작품을 보면 썰렁해지죠. 왜?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조병화 선생님 문학은 시간의 풍화작용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아주 그런 절대 진리에 가까운 그런 세계를 올곧게 추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1980년대 대학생활을 한 세대로서 조병화 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1980년대라는 게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리얼리즘 문학의 어떤 그리고 통일, 분단 문제, 현실 민주화에 대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리얼리즘 문학의 현실의 참여 이런 게 아주 일색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국화 선생님이라든가 조병화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다가서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죠. 1980년 광주의 민주화로 인한 시대적 명제는 모든 문학적 가치를 참여와 실천으로 몰아오고 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안성이 고향으로서 박구진 시인과 함께 조병화 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면에서는 선천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감 있고 꾸준히 시적인 동기부여 같은 것을 일깨워줬던 분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병화 선생님을 뵀던 거는 이제 문학 행사장에서 멀리 이렇게 사실 저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고향이 안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숫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분의 어떤 우치가 막 보이는데 저까지 가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제가 서른에 등단하고 나서 아직 초년생 때는 사실 그런 엄두를 못 냈는데 사실 1990년대 중반에 이 대전대학교의 문예창작관에 이제 특강을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인상적인 그런 특강을 제가 들었고 그때 이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8월 백반사에서 만해마을에서 열린 문학 행사에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크게 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신앙과 종교와도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토록 안성을 사랑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서 더 깊은 이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동환 선생님께 더 큰 친밀감을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2006년도 이제 오면서 저희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06년도 5월 4일에 제1회 표는 100일장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저희 학과 배진인 학생이 이제 장원을 대상을 탔더라고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진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상금도 주시는 사진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이제 필자는 여러 차례 이제 표현문학관에 들를 때마다 한 시인이 남긴 삶의 다양한 흔적과 그 방대한 양에 놀라곤 합니다. 조경환 선생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삶의 흔적은 실로 놀라운 분량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경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간의 많은 연구와 평가로 조경환 선생님의 문학세계가 잘 밝혀져 왔지만 정작 우리는 그의 문학에 깊이 적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해 갈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분의 문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분의 문학 세계를 좀 더 천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떤 소설가하고 친한 소설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 대문호가 있고 문호가 있고 대문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톨스토이나 뭐 펄버 뭐 이런데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없느냐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친구가 우리는 뭐 겸손해서 그렇지 않냐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자가 붙기 위해서는 양과 그렇죠 질과 다양성이라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작은 양을 떠내면 사실 그 대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장르만 가지고 써서는 안 되고 다양한 장르를 두루 섭렵해야 됩니다. 뭐 빅토르 위고라든가 이런 작가들 보면 뭐 서간문도 막 어마어마하고 일기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대가라고 할 때는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성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앞선 선배 분님들도 우리가 한번 예우 내지는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제가 조경환 선생님 시 바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양의 작품을 제가 다 읽지 못했고 또 다양한 어떤 저술을 제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김이 여기다 썼죠. 조경환 선생님 이제 뭐 거듭 얘기지만 1949년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이제 이거는 그 김기림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시집을 냈다고 제가 오면서 뭐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후에 2003년까지 이제 50여 년 이상 음악 활동을 했고 53권 그다음에 전체 저서가 160권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방대량입니다. 조경환 시인의 시와 예술과 삶의 모습은 현대 예술이 지향하고자 하는 융합형, 멀티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원소스 멀티 유즈로 나아가는 그의 문학의 다채로운 영역은 그것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문학에 대한 장르,
시간, 공간, 의식, 상상력, 언어는 폭넓은 시각을 확장을 통해서 대단히 넓게 퍼져나갔던 것이다. 사실 뭐 제가 대학에 이제 문예창작과에 있죠. 그러면 이제 20세 학생들이 이제 와서 눈이 또망또망하고 있는데 이제 그럽니다. 시를 써서 이제 밥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참 난감하죠. 저도 이제 대학에 생활한 지 21년이 됐는데 21년 전만 해도 저도 뭐 신춘문예로 5명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제자들을. 그러니까 널과 성을 다 이렇게 쏟았는데 요즘에 좀 보면 이제 또 이제 좀 다른 관점인데 참 이 학생들에게 과연 뭐를 통해서 문학에 대한 신념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묻습니다, 제가. 너희들 전업 작가가 뭐냐? 네, 글만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왜 그런가를 내가 얘기해주고 그러면 온전한 전자인데 이 전자가 올인한다는 겁니다. 올인한다는 것이 업을 수식하느냐 작가를 수식하느냐 학생들은 업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만 써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글을 쓰느냐 그러니까 밥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것은 전업 작가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작가에 올인하는 것이다. 작가에 올인하면 좋은 작품을 반드시 쓰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 경제적인 것도 오고 뭣도 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쳤는데 제 제자 중에 좀 오늘 조경화 선생님 날이지만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제자가 5명 정도 제가 이렇게 신춘문예를 안내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김생문학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학과에 강의도 이렇게 줬어요. 강의도 줬는데 이제 왔어요. 그날은 대전 KBS에서 촬영을 한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대화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열심히 교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좋은 시를 써가지고 시집도 내고 김생문학상도 타고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어디에 저기 상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강 가서 강사들도 나오고 어디 가서 촬영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조경화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런 융합형 멀티형뿐만 아니라 완소수 멀티유지의 개념을 사실은 실천해서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창작을 제가 만든 1차 창작, 2차 창작, 3차 창작, 4차 창작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쌀농사 짓고 그 다음에 고기 잡고 광산에 가서 석탄 캐는 건데 1차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2차 생산 그걸 이제 가공해서 생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3차 산업은 이제 그 유통해서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팔고 이러는 건데 문학도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1차 창작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지가 쓰고 제가 이제 87년도에 유학사상에 눈발 이렇게 해서 5편은 그건 1차 창작입니다. 그 2차 창작은 뭐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가 노래로 돼 있어요. 제 시가 신앙송가들이 가서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가 또 사실은 엄마라는 영화에 또 이렇게 표제작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차 창작은 원고지에 쓰는 기본적인 어떤 활동이고 그것이 활용을 해서 2차 창작, 그 다음에 두 장르가 섞여서 3차 창작, 그다음 4차 창작이라는 건 AI와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 창작의 영역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조경화 선생님이 이미 그런 활동을 그 시대부터 다 펼치신 겁니다. 사실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80년대 아마 최고 그 젊은이들이 주례로 모시고 싶은 분이 아마 조경화 선생님을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병 선생님의 문학은 1차 창자의 영역으로만 평가하고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2차, 3차, 4차 창자를 통해서 문학 전체의 어떤 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펼쳐갔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학의 문화는 등단 방식 자체도 기존의 문단 편입 방식에서는 벗어났고 그것은 시대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가 문학을 통해서 걸어가고자 했던 길에 남다른 출발이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이제 그 책자가 조병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인연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제 멀리 돌고 돌아와서 그분의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다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산을 넘어도 산, 고개를 넘어도 고개, 개울을 넘어도 개울, 길은 그저 묵묵히 간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사방 텅 비어있는 우주,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길은 그저 묵묵히 이어진다. 길을 따라 나선 마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도 그저 길을 따라 가고픈 마음, 산을 넘어도 고개를 넘어도 개울을 넘어도 산을 넘어도 그저 묵묵한 길. 이분의 문학은 구체적인 사실과 리얼리티를 추구하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영원한 주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시간의 어떤 풍화작용을 견뎌한다고 할 때 이분의 문학은 어떤 천년의 토대 위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보편적이고 영원한 주제를 다뤄라. 이제 그거에 대한 이분의 어떤 문학적 세계관이 있겠죠. 사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작품을 쭉 보다 보니까 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길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제가 사실은 첫 시집이 이제 제 시집의 제목이 길은 마을에 갖는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나름대로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분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집에 실린 길은 인간의 숙명으로서의 길을 암시하고 있고 그에게 첫 시집으로부터 비롯된 길에 대한 관심은 그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의 보편적인 메타포로서의 길에 대한 탐색은 조병화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분의 문학적 판로는 인생에 대한 탐색으로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소라라는 작품을 제가 이제 여기 인용을 했는데요. 제 2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1950년도 하루 만에 위안이라는 시집인데 6.25 동남이 발발하는 이제 그 해에 낸 시집이 되겠죠. 사실 이제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조병화 선생님의 시와 시인의 원대한 해변을 홀로 거닐면서 외로운 소라처럼 그 넓은 모래사장에서 아주 작은 흔적만을 남기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소라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우리 발 아래 머물고 있는 눈길을 들어서 과감히 저 먼 하늘을 올려다보고 해저의 심오한 깊이로도 내려갈 것이며 또한 사방을 둘러봐도 가다할 곳 없는 해원의 넓이를 제대로 바라다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병화 선생님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다가야 될 게 아닌가. 그분의 시 중에 또 이제 많이 알려진 시가 이제 이 낙엽끼리 모여 산다. 그리고 또 이제 제 2시집에 초기 시 그리고 좀 말년에 썼던 시집이 특히 저한테는 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 시는 조병화 선생님 시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다른 시들에 비해서 조용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의 정점에서 노래한 이 시를 들어서 조병화 시의 맥락을 짚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낙엽의 순환과 인생의 순환이 동시원적으로 맞물리면서 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넘어서려는 그 승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낙엽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는 세상의 모습,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조각의 순간인 가을에 낙엽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병환 선생님의 시에 정신의 넓이와 넓이, 이거는 장르를 벗어남과 공간을 벗어남으로써 넓이를 형성하고 있다. 또 시간을 벗어나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시와 정신의 넓이라는 것은 장르를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나고 시간을 벗어나는 그런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또 조장 선생님의 시와 정신의 높이를 의식의 벗어남과 상상력의 벗어남, 언어를 벗어남 이런 것 속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병환 선생님의 시의 정신의 깊이는 다양함과 인식을 벗어남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와 산문에도 능통했다는 겁니다. 산문과 우문의 거리와 간격을 벗어난 지점에서 그의 문학이 이루어졌다. 사실 그런 말이 있죠. 시를 쓰지 말고 시적인 거를 써라. 이렇게 황지우 시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너도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친구들 갖다 공부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시는 비난도도 시가 돼요. 그러니까 시가 될 만한 걸 자꾸 끌어와서 시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의 영역은 시를 고수하는 데만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적인 것을 계속 끌어와서 시적인 영역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시와 정신에서 포에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포에츄리 플러스 에세이에서 POESSAY 제가 이제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고유명사죠. 그게 뭐냐면 주제는 자유롭게 아주 표현이 시적인 산문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조병환 선생님의 산문에 대한 탐구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와 산문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산문적 영역을 시 쪽을 끌어옴으로써 시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보면 시의 여행의 형식과 편지의 형식을 활용하고 그의 시는 인생론적인 존재론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분의 어떤 그 관련된 것을 나는 이렇게 나의 숙명처럼 줄곧 시를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인생처럼 살아오고 있다. 따라서 나의 시는 나의 인생이요, 나의 신혼이요, 나의 철학이요, 나의 존재의 증언이다. 이런 속에서는 삶까지도 시 속에 편입하고 삶까지 시적으로 확장시킨 세계.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의 시의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삶 전체가 시의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의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또 어떤 그 자를 보니까 저는 사실 문학으로 시를 시작했다기보다 인생관이랄까 하나의 삶의 기초로 시문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를 쓴다기보다 철학한다, 내 삶을 풀어낸다는 기본으로 작품을 씁니다. 이처럼 제 시 창작은 인간 존재의 해명과 실존적 삶에 관한 일관된 탐구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많은 시집이 결국 한 권이 조병화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김영희 선생의 어떤 글을 보니까 그분은 일상조차도 늘 여행을 떠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학과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삶과 문학이 하나의 동심원 속에서 하나로 전체적인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그 동심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원의 지름이 넓혀나가는 그런 어떤 이 어떤 삶의 형상을 이분들이 추구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제 가수계를 분하는 그 제6시집에 보면
저에게 머무르고 싶은 장소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인생 자체가 통과하는 장소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행시의 테마가 길, 만남, 이별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테마는 인내입니다. 장소든 삶이든 모두 견디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경화 시에서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테마의 하나가 어머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어머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1999년도 백담사 마리마을에 가서 그분의 강연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종교와 신앙이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놀라운 어떤 이 원형성, 그렇죠? 그 생명의 모태로서의 어머니와 대지적 모성으로 어머니라든가 이런 원형적 사유와 상당히 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은 어머니 앞에 100살이 되어도 영원히 철들지 않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병호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나이가 지긋하신 상황에서도 어머니 앞에만 가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표정을 보고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네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조병화 시 평가에서 시의 내용은 인생 철학과 관련된 심오한 것들이 많지만 그 시적 표현이 쉽고 평이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시적 소통의 방법과 독자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여기 이영건 선생님도 사실 이제 강성의 제 후배이기도 하고 지금 충남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비평가인데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이미 조병화 선생님의 어떤 그 문학에 대한 대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시적 소통의 방법과 독자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던 분이다. 대중화와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노력을 앞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배워서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룩한 대중성과 예술성의 조화라는 시적 업적을 더욱 정교하게 수준 높게 고양하는 일이 요구된다. 또 이분이 썼던 어떤 글에 보니까 지금 나의 인생은 그대로 시요 수필이요 그림입니다. 그림은 취미였고 인생이 휴식이었지만 시와 수필은 모두 나의 철학이요 인생관이요 그 사생관이었다. 나는 그렇게 한평생을 외고 살았다. 나의 인생은 그대로 시요 수필이요 그림이요 취미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통합형, 멀티형 이걸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화가로서의 그 창작시와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20여 회의 개인 전람회를 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7조에 가서 쉽고 평이한 시적 표현으로 삶과 죽음 다양한 내면 세계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어떤 함께 나누는 공감의 장으로 가려고 했던 이런 부분. 그 다음입니다. 그의 시는 안성에서 출발하여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갔다가 다시 고향인 안성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어가 강원도 남대천에서 부화되어서 동해로 가서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가는 5년 동안 걸리는 장중한 하나의 오디세우스에 해당하는 그런 여행을 통해서 그 연애의 활동 방중을 연상시키는 긴 호흡과 흐름으로 조병호 선생님 문학 인생으로 방대한 스케일과 흔적 그리고 대서사식의 오디세이아를 연상케 합니다. 조병호 선생님의 마지막 시집 넘을 수 없는 세월에 있는 그의 시 한 편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고향의 8월에 펼쳐진 농한기의 철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이 시는 그의 말년의 작품에 해당합니다. 시 말미에는 2002년 8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의 시도 마지막에는 장대한 여행을 마치고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다시 고향 안성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조병화 씨는 유년의 자연과 풍요롭고 조화로운 민속적 삶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렵이라는 작품인데요. 옛날엔 철렵이 좋았지. 금을 치며 욱욱 고기 모는 작대기 치는 소리, 맑은 물이 철썩철썩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좋았지. 피라미, 불거지, 미꾸리, 붕어, 오래무지. 그물에 걸려 팔팔 뛰는 것이 좋았지. 아, 내 고향 8월은 이렇게 농한기를 보내면서 금을 치는 철렵놀이가 좋았지. 지금도 이 생각, 여름이면 선하게 떠오르는 내 고향 8월 풍경, 철렵이 좋았지. 사실 이 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민속적이고 향토적인 세계가 필자의 체험과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한 예로 저도 두 번째 시집에 그 대동철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필자 시에 대동철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시는 농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체험과 품앗이, 불에 등의 풍소를 바탕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조경화 선생님이 물고기를 잡아 철렵을 즐겼던 하천의 흐름은 저희 마을을 거치는 한천으로 이어져 와서 필자가 태어난 마을을 휘감고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안성천으로 이제 이어가죠. 그 물줄기는 이어가서 서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뻗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을 내려서 안성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세계적 순환을 했다. 그러한 움직임은 그 세계화라는 큰 틀 안에서 한 흐름으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대동철렵이라는 시를 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철렵. 나정리 마을에 모내기 끝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 대동철렵을 벌였다.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 빠짐없이 모여 뒷산엔 커다란 차이를 치고 덩그러니 가마솥 2개가 걸렸다. 마을 아낙들은 하얀 쌀밥을 지으며 올해 농사는 풍년이 될 거라고 한쪽 가마솥엔 고기국이 끓고 솥뚜껑 사이로 억센 김이 치솟았다. 이웃 마을 사람까지 달려와 그간의 안부를 나누며 한솥밥을 먹고 한 솥에 국과 몇 잔 막걸리에 얼큰이 취하면 쌍쇠가 쇠를 치고 장구 푹 징여 올려 산은 온통 춤판으로 들썩였다. 온 마을 사람들 얼클어지고 풍악은 골짜기 차고 나가 차령산맥을 울렸다. 흥이난 마을 남정네들은 한천으로 몰려가 씨름으로 한판 힘을 겨루고 흠뻑 젖은 몸으로 시내에 뛰어들었다. 맨물에 검게 그을린 팔과 어깨를 적시면 안악들 검게 그을린 팔과 어깨를 적시면 맨물에 검게 그을린 팔과 어깨를 적시면 안악들 멀리서도 제 산에 바라보며 가슴이 더워져 흐뭇해했다. 그렇게 된통스럽게 놀고 난 밤 뒷동산이 먼저 취해 잠으로 떨어지고 초저녁부터 마을은 온통 코고는 소리로 들썩였다. 동구방 느티나무 위로 보름달이 웃으면 들판에선 밤새워 개구리들이 달빛을 퍼마시며 밤새도록 취해 육자배기를 뽑았고 그때 들판의 모들은 은밀하게 뿌리세워 땅내를 맡았다. 사실 이 배경과 이 조경 선생님께서 쓰신 철렵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그 지류가 이어지는 어떤 그 공간, 저희 마을에서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랐던 정서가 그 조경화 선생님의 이제 후기 마지막 시집 이렇게 속에서 발견되곤 했다는 어떤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인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좀 멋있게 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1시간 내가 타이머를 찍어놓고 하는데 시간을 잘 맞춰야죠. 사실 이제 제가 자라서 태어나 자란 곳은 경기도 안성구이고요. 안성구에 이제 그 조경생은 이제 양성면이고 저는 공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직선거리는 4km가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 어떤 그 한천이라는 이제 지류가 이제 그 현재 쪽에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저희 앞으로 지나는. 사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안성 그 대스승이 된 분들의 어떤 조남을 익히 듣고 자랐고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문학에 대한 어떤 그 제 DNA가 다소의 어떤 그 자극된 계기를 맞지 않게 봅니다. 다만 80년대라는 어떤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향에 대한 선배 또는 선생님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소원했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다시 21세기의 어떤 그 우리가 이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어떤 관점으로 볼 때에 앞서 또 읽었던 그 선생님들의 문학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우리가 조명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문학이라고 할 때의 부분은 원고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원고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창작에서 2차 창작, 2차 창작에서 3차 창작, 4차 창작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병환 선생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그 원고지 안에 쓰는 어떤 1차 창작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양한 대중성과 예술성의 조합, 그리고 이 문학과 회화의 또 어떤 그 기행 모든 것의 중합을 통해서 문학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베풀었던 분이 아닌가. 이분이 1922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6.25가 나라라는 이 시집을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문학의 어떤 그 핵심은 언어의 어떤 그 탐구와 어떤 이 소수 정리한 이런 것보다 오히려 문학의 대중화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밖으로 확산시키고 펼쳐나갔던 그런 어떤 역동적인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학의 어떤 다양성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술성과 대중성 이런 것들을 이번에 어떤 목적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통합해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 내지는 또 한국 문학의 어떤 이 확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을 일찌감치 사고하시고 펼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뭐 원문한 말씀을 이렇게 적고 질의 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시적 관점에서 조병환 선생님의 시를 연구해 주신 김하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우 씨 나오셔서 김하나 교수님 발표하신 세계정신의 관점에서 본 조병환 씨 토론을 했는데요. 4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마지막 관점 빼주시고요. 그리고 한 4가지 정도 해서 좀 통합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병환 선생님은 제가 처음 뵀을 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눈이 맑은 신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맑은 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병환 선생님은 한국 시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시집을 출간하셨고 이것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시어와 깊이 있는 내면의 우리익으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학의 점유를 확대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편리한 비유와 소박한 어법으로 일상 속에서 말하는 또 편지나 일기를 쓰듯 감동을 주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조병환 선생님이 대중성을 갖고 있고 많은 독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또 특별한 점을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병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대중적 친화성, 친화감. 근데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과도 한통하게 대화하시고 친밀감을 느껴지는 어떤 대중적 친화성, 감수성 이런 게 있어. 그리고는 사실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감, 친밀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병환 선생님이 어떤 그 문학적인 관심을 문학을 통한 소통과 교감 그리고 친밀감을 중시하셨고요. 대중적인 친화력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병 선생님의 시는 순수 시에 느껴지는 고집과 문자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인간의 숙명적 허무와 고독, 실존적인 삶, 그런 삶들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시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주의 시대에 순수성을 유지했던 우리 시대와 보기 드문 낭만, 순수시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조병 선생님이 가진 순수와 실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병환 선생님의 관심은 사실은 인간에 충실하는 것, 그렇죠? 인간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길로서의 꿈과 희망, 용기, 이런 아주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의 완성에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셨고 실천하셨다 생각합니다. 전쟁과 독재, 민주와 반민주, 노동자, 농민의 대립이라는 격동의 현대시를 거쳐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세상을 아름답게만 노래했다는 비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영화 봤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침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생사의 길이 갈림길에서 이제 자기 목숨 살고자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악단이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하죠. 사실은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문은 이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지향성도 있고 또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취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문학은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대를 보면서 80년대라는 맥락 속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그런 문학의 가치가 다소 그 시대에는 부응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문학은 보편성과 어떤 그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그 어떤 그 힘겨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 물론 그 시대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토로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어떤 의지를 펼치는 문학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것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더 여유로운 세계도 아울러 펼쳐지는 것이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리고 싶은 유산이 있는 소라 같은 시는 동화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인데요. 이 시는 사물시가 아니라 시인의 감정과 상념이 사물에 투영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평적인 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김하나 선생님은 해변을 큰 공간으로 보았고 가다할 수 없는 해변의 넓이로 바라보는 시인의 넓은 눈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도 거대한 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병환 선생님의 힘은 무엇일까요? 예, 사물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성, 즉 물질적인 속성이 있죠. 사실 그러나 이제 물질적 속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본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속성. 이제 이런 문제에 어떤 그 착안하시고 탐구하신 게 결국 이제 조병환 선생님의 인생, 인간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그 메타포로서의 힘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아직 저기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깊이 있는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시촌으로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는데요. 김하나 선생님의 발표, 정현주 시인의 토론을 듣고 뭔가 질문을 해주고 싶으신 분은 코트 하나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서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있으시군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걸 주신 영혼 속에 살다 시리전 두 권을 보고 있는데요. 김하나 교수님, 네. 1990년도에 이 조용한 선생님께서 다자리라는 먼 마을 닭소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저 나의 운명을 열심히 산다, 나를 살기 위해서 그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95년도에 그 화상이라는 나에 대해서 보면 버릴 거 버리고 왔습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까지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신가 말씀드렸는데
말하셨을 거 아무튼 제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아니 오늘의 발표자시니까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인내식도 없으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조경 선생님도 직접 듣는 게 이제 연결할 텐데 우리가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하고 상상을 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버리고 올 거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이쪽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사실은. 이렇게 서로 삶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기쁨이 슬픔이냐면 기쁨과 슬픔이 다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저는 류관 선생님의 삶의 성실성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성실성. 삶에 대한 애정과 성실성.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열심히. 버리지 않을 걸 버리고, 열심히. 버릴 걸 계속 버리다 보면은, 거기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사실 버리게 되기도 하고, 삶의 어떤 성실성과 열정, 애정을 표현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조경 선생님과 좀 이건 반장님께 한번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 네, 왜냐하면 제가 선주 작가로 글을 쓰고 있는데 틀리게 쓴 것도 많고 맞게 쓴 것도 있겠는데 관장님한테 잘 걸려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어떠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네네네. 아버님은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또 시에 쓴다는 것 때문에 평론가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 어떤 평론가에게 쓴 시도 있는데 그 평론가는 김수수 시인인데 나중에 오해가 풀렸지만 너무 쉽게 쓴다고 김수수 시인이 그러니까 화가 나셔갖고 남의 옷에 똥칠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쓴 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평론가들을 그렇게 좋아 안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평론가를 키워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평론가상도 평론도도 상을 다 제정을 했고 줬고 제대로 된 평론을 써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버리고 왔고 또 그지 않는 것까지 다 버리고 왔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야. 나 혼자 어디에 뭐라 해도 나 혼자 갈 길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누군가가 쓰고 누군가가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롤랑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불멸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조명환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두 분 모시고 문학 발표 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한원 선생님과 장현우 시인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